미얀마 국민들이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R2P가 필요하다. R2P? 이게 뭔가요, 선수님? 네. 이 R2P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에 대해서 자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국제 규범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보통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경우에, 또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 또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을 경우, 또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을 경우,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국가가 자기 책무를 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개입의 형태도 뭐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제재와 같은 그런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군사적인 개입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국제규범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어떤 유엔이라든지 제3국가가 어떤 국가에 개입하면은 뭐 내정 불간섭 이런 말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이 확립되게 된 것은 국가 주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때만 정당성이 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내정불간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그 배경이 있어요. 다 아시는 코피 아난이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코피 아난이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1994년에 르완다에서 엄청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피 아난이 본 거죠. 그러면서 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규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유엔 그 정상회의 결의안에 이것이 들어가면서 국제 규범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좀 하자면 네.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할 때, 그것이 그렇죠. 자행되지 않을 때 네네. 제3국으로서의 도움은 내정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좀 네네. 귀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태는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네. 자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엔과 같은 어떤 국제기구, 그러니까 제3국의 간섭은 내정 간섭을 볼 수 없다. R2P에 의하면 그런다라는 거죠. 네.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엔에서? R2P 개념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어떤 법전에 적힌 게 아니에요. 뭐 조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성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규범 정도의 이제 연성법이라고 하는데, 유엔 총회 결의 형식을 빌려서 통과된 이제 연성법, 일종의 규범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나 기준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은 책임이라고 붙여 있으니까 마치 이걸 안 하면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구속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제재나 관여를 할 때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 원리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정도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유엔 헌장에 따르면 이제 안보리가 개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략 4단계로 나누면, 첫 단계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다. 결정하고, 두 번째는 권고를 할 수 있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걸 해라. 세 번째는 조치. 그러니까 경제적이거나 외교적인 조치. 그러니까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네 번째는 이제 무력 개입까지 가는데,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최근에 그 미얀마 사태 추이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거기서 15개의 국가가 모여서 성명이라도 발표해보자. 그래서 성명 초안도 만들어졌는데, 상임이사국 중에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내용을 보더니 좀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미루는 겁니다. 안보리에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달도 더 지나서야 규탄 성명이 발표가 됐고, 그 내용 중에서도 뭐 쿠데타라고 규정한 부분도 빠졌고, 뭐 앞으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예고하는 내용도 빠지고 많이 후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의 제재조차도, 성명 발표조차도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데, 더 높은 단계, 뭐 경제 제재나 군사 개입은 얼마나 어려울지가 사실 좀 이렇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돼야만 실행이 가능한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4단계는 무력 개입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 개별적인 것이 그 개입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네.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안보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명 발표라는 거는 이거를 쿠데타로 예를 들면 결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행위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권고 정도 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에, 어렵다는 예. 거죠. 예. 유엔 무용론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유엔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그럼 이 중에 제일 아니 제가 하실 말씀이 섣불리 있을 것 유엔이 같아요. 무용하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관계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R2P를 요구하거든요. 네, 근데 R2P 중에서 뭐 결의안이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 군사 개입을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참전한 거는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유엔군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왜 들어왔냐? 러시아가 기권을 했고요. 중국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왜 중국이 오케이? 그때는 대만이었거든요. 지금 있는 이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뭐 이라크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군인들은 다 평화 유지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D10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D10이 뭐냐면은 데모크라시 10입니다. 그래서 G7 있죠. G7 플러스 한국, 인도, 호주 이 세 나라를 합쳐갖고 10개국이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서 개입을 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군이 PKO를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동티모르 그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갖고 동티모르에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했고 또한 한국군은 그렇잖아요. 대민 그 봉사를 되게 잘해요.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 국민들한테 밀접하게 하고 또 한국이 그 미얀마를 갖다 지금 제일 응원 많이 해주고 또 한류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평화유지군이 들어오면 한국군이 들어오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그 보셨잖아요. 한국 그 대사관 앞에 갖고 우리 미얀마 그 학생들이 가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 보셨죠? 그 비디오. 그것처럼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그 R2P가 돼서 아니면 또 PKO가 결성돼서 온다라면은 한국군이 들어오길 굉장히 바랍니다.